저는 그래서 의도적인 네.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중간중간에는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하겠죠. 똑똑하니까 그거를. 침체 우려로 시장이 떨어지면 매수 찬스가 되겠네요. 네, 저는 침체 우려든 인플레이션 우려든 둘 다 근데 비슷하게 봅니다.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리고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인플레이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물가 있잖아요. 물가. 네. 2025년도 물가. 뭐 물가는 사실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만 네. 2025년도에 만약에 월간 기준으로 얼마가 나오면 2025년 상반기는 어떻게 움직이고 하반기는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이니까. 그런데 2024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물가가 0.25%로 지금 3개월 평균이 0.25% 되거든요. 0.25%포인트로 물가가 월 평균으로 나오면 이게 사실 월 평균으로 높게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때문에 상반기가 이제 물가가 떨어져요. 2% 지금 뭐 중후반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더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거의 2%를 밑으로 뚫고 내려갑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물가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연준이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하면서 그런 뉘앙스를 던져봐 갑자기. 그렇게 갑자기는 안 하겠지만 좀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랠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폭등 이런 거는 아닌데 저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상반기에는 좀 분할 매수를 저는 해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 중에 하나거든요.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하반기 때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생산성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좀 가시화돼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일단 상반기까지는 장기채 금리에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이게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만약에 금리 때문에 장이 좀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이번은 사이클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그동안 내가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이번에 좀 한번 좀 분할 매수를 해보는 시기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있고,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더 좋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운영하기가 편하다고 봐요.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물가가 떨어질 거고 연준은 지금 긴축적이지만 결국은 인상보다는 인하 방향으로 갈 가능성. 그러면 이건 언제든지 시장에 풋을 좀 제공해 네, 줄 수 네. 있는. 네. 그리고 트럼프도 뭐 그렇게까지 시장에 안 좋은 발언을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은 이만큼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재정 절차 우려, 물가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와 있고, 이 금리가 올라간 것 때문에 지금 증시의 멀티플을 자극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우려가 둔화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시장은 또 자신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장을 좀 빼야 돼요. 비중을 줄여야 돼요. 시장이 자신감을 찾을 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자신감이 없는 것 치고는 너무 안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워낙에 지금 AI에 대한 내러티브가 강하니까.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좀 레벨이 되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내러티브는 장기적으로 좋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 조정과 매수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빅테크 제외하고 좀 중소형주들 뭐 러셀 2000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BAI 네. 쪽들은 어쨌든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죠. 좀 하면은 뭐 가계야 뭐 모기지 금리야 뭐 음. 엄청 텀이 길지만 어쨌든 코로나 때 많이 이제 그 회사채 발행하고 한 쪽들이 올해 내년 특히 또 상업용 부동산도 그쵸, 예. 올해 내년 이렇게 좀 리파이낸싱 주기가 돌아온다. 맞아요. 예.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많아요. 쪽은 좀 영향이 없을까요? 이게 네. 저희 기관이 이제 뭐 하이힐드 투자도 하고 네. 그런 그 레버리지 론 투자도 하거든요. 그게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연기금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데이터는 많이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봐요. 올해 2025년도에는 회사들도 보면 투자 등급이라는 게 있고 투기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투자 등급의 리파이낸싱은 많이 돌아와요. 근데 투기 등급의 리파이낸싱은 사실상 2026년부터 많이 돌아오는 것도 있고요. 예전에는 모든 회사들이 다 하이힐드로 움직였었거든요. 그 발행을 하려면 하이힐드 채권으로 다 조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의 트렌드를 보면 그 론 형태로 많이 조달을 많이 합니다. 그 론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리셋이든 리파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은 만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기가 돌아와야지 이걸 네.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기업들은 많이 했더라고요. 원래는 2025년도에 론의 그 만기 도래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근 2, 3년 동안. 그 사이에서 자기들이 레벨을 보면서 리파이낸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만기를 조절을 다 해놨다는 거죠. 예. 그럼 그들은 생각하기에 원래는 2025년부터는 금리가 떨어질 걸로 보고 리파이를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보니까 좀 더 길게 갈 것 같아.
그래서 2026년 7년으로 그걸 만기 연장을 해놨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뭐 투자 등급 회사들이 이 정도 금리 랩에서 부러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리파이낸싱 많긴 하지만 부채 전체 비율 자체가 낮아요. 회사들이 발행한 지금 부채 비율 있잖아요. 이게 그 정부 부채를 볼 때 미국 정부는 부채가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개인과 민간은 부채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래서 현재는 미국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부가 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이클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 단에서 바텀업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게 매크로가 부러진다고 보는 뷰는 저는 잘 안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번 사이클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예. 한번 뭐가 휘청거릴지 뭔가 이게 패권을 잃을지 그거를 더 잘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정부는 잘할 것이다. 잘할 거라고 믿고 있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국가들은 예. 얘를 죽여야 내가 산다 그렇죠. 이런 국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찌됐든 간에 공통의 목표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국익에 대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협력한다. 네. 최근에 트럼프가 야 우리 부채 없애 네. 했을 때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반대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중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선거권이 그걸 안 줄 거 아니에요. 네. 공천권 네. 비슷한 거 그런 것도 안 줄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반대를 한다고 하는 거 보면 네. 미국은 아직 그렇게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서 부패한 나라는 아니다. 그동안 그리고 베센트도 데리고 오고 네. 머스크도 데리고 왔잖아요. 민간에 있는 사람들. 트럼프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맡기는 것 같고 머스크도 뭐 안 좋은 점도 많겠지만 지금 이런 효율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머스크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네.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잡음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미국이 이번에 패권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이번에 용인하지 않을 것 같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나 똑같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는 거는 둘 다 그러니까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기 좁은 길은 아니고 그래도 잘 좀 그 길을 네. 뚫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리고 트럼프가 제일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레이건이에요. 결국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것도 또 비슷하게 썼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네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 맞잖아요. 예. 근데 미국을 여기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지금 도덕적이나 뭐 윤리적으로는 안 좋은 측면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위인전 나올걸요 나중에 이렇게 미국을 다시 살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저는 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려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미국은 지금 단기국채로 조달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올해도 2025년도에도 단기국채 조달은 끊기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단기국채를 조달을 하려면 단기 시장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단기 시장이 불안정하면 단기국채로 조달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단기국채 시장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단기국채를 토대로 모든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담보 삼아가지고 돈을 차입을 해왔고 이거를 여러 군데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담보 자산이 문제가 돼버리면 엮여있는 포지션들은 다 어나인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보통 미국의 금리 중에 레포 시장을 본다고 하면 소파라는 금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파 거래량이 있거든요. 소파 거래량이 결국은 단기 채권을 토대로 대출을 해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소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면 대출을 해서 어디에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라색의 소파 이 거래량이 올라가는 게 분명히 이제 레버리지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니까 위험 신호는 맞거든요.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현재 증시는 우상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보라색이 점점 내려온다? 네. 그러면 레버리지가 점점 풀린다는 거잖아요. 네. 뭔가 대출을 상한시킨다는 거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소퍼에 대해서 뭐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이게 우리가 부동산 대출할 때 네네네. 코픽스 금리, 뭐 CD 금리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거 금리. 그러면 소퍼 금리는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내가 빌려오는 네. 금리 수준대를 소파 금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소파 거래량은 당연히 그렇게 빌려온 자금 양이 소파 거래량으로 하는 거고. 저기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계속 빌리고 있다. 빌린다는 네. 거죠. 약간은 위험 신호일 수도 있는데 빌리도록 해야지 네. 활황이 유지될 수가 있다. 단기 국채를 재무부가 줄이기 전까지는. 네. 재무부는 지금 이번에 저는 2025년 너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장기 채권을 늘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거든요. 결국 단기 국채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게 결국 소파 거래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건데 이게 그래서 다 같이 움직여야지
실제로 시장이 지금의 이 움직임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이 소파라고 하는 금리 자체가 IORB 금리보다 높이 간다고 하면 뭔가 이게 위험 신호로 좀 갈 수가 있어요. 2% 하다가 갑자기 5% 빌리려고 예. 하면 이게 뭔가 이 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너무 필요한 거고 5%라도 빌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IORB 금리보다 이게 좀 많이 빠르게 올라가면 더 높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레버리지 포지션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연준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나오겠죠. 근데 연준의 대응책이 내놓기 전에 뭔가 시장이 갑자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스프레드를 좀 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좀 조심을 하라고 저는 보는 게 이 소파와 IORB 금리의 차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밑에 두 번째도 이제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과연 충분하지 않은가를 볼 때 지급준비금 양만 보지 말고 지금 현재 GDP 대비해서 지급준비금 양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볼 필요가 있다. 그게 과거의 연준의 논문들을 보니까 한 8에서 11% 정도 수준부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지금 11% 수준이에요. 좀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더 이상의 지급준비금은 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양적 긴축도 2025년 상반기 때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상반기 내로 보시나요? 뭐 아무 문제 없으면 뭐 안 할 수, 왜냐면 이게 정답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 옛날에 지급준비금 2018년도에 11% 아래로 떨어지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지급준비율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면 사실상 지급준비금에다가 은행들은 돈을 안 넣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때처럼 똑같이 이게 11% 아래로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까라는 거는 퀘스천 마크지만 예. 연준 논문조차도 8에서 11% 정도부터는 양적 긴축을 줄이거나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후행적으로 대응하면 한번 박살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선제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전에 그 채팅 정부도 장기 국채를 리파이낸싱을 하려면 좀 박살은 한번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2024년에 4월 달에 시장에 변동성이 생겼거든요. 그때 단기 국채를 순감했던 네. 시기였어요. 네네. 발행을 덜 했다는 거죠. 그 분기 네. 때는. 그때 보면 사람들이 그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매우 했습니다. 예. 그런 시기에 이제 뭐 리파이를 네. 저는 그래서 의도적인 네.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중간중간에는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게 2018년도에는 S&P 500이 한 달에 10%씩 두 번 빠졌거든요.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고 예. 중간중간에 변동성으로 장기채 금리를 낮추고 그때 좀 리파이를 할 수 있을 그 방식을,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하겠죠. 똑똑하니까 그거를. 침체 우려로 시장이 떨어지면 매수 찬스가 되겠네요. 네. 저는 침체 우려든 인플레이션 우려든 둘 다 근데 비슷하게 봅니다. 제가 이제 걱정된 부분은 진짜로 침체가 왔을 때는 사실상 이제 정부나 연준이 돈을 풀어야 되는데 네. 침체가 왔을 때 정부도 장기국채를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고 장기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연준도 지금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이제 연준에 가지고 있는 국채 비중 자체가 장기채가 많아서 최근에 어떤 기준금리 통화정책 자체의 효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진짜로 만약 침체가 와버리면은 인플레이션도 안 떨어지고. 예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태그에 대한 우려가 왔을 때 정부 빚도 많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근데 스태그나 어쨌든 침체가 진짜로 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계속 저는 저렇게 보고 있지만 뭐 제 생각과 완전 반대로 네네 차라리 디플레이션이 오면 또 뭐 나름 연준 입장에서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예. 결국은 생산성은 안 나오고 물가의 공급망은 빡빡하게 막혀 있고 그렇죠. 그 가능성이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미국도 그걸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리쇼어링 있잖아요. 예. 이거를 하는 가장 이유가 공급망 문제는 네. 좀 공급망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빨리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저는 트럼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지만 디플레이션 가능성보다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 디플레이션 리스크보다는 그냥 유동성 때문에 뭔가 부러지는 형태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베센트가 제일 잘하는 게, 걔가 헤지펀드에서 이런 데이터를 한두 개 받겠어요. 이 유동성 관리는 경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유동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베센트라는 사람을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향후 미국의 그 성장과 미국의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건 전 트럼프가 주도권을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런 걸 다 알고 베센트를 하셨다고 보시나요 혹시?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다 알고 했다. 보통 사람은 보통 당연히 사람은 알죠. 알죠. 보통 사람 다 알고 했진 않겠지만 네. 관료보다는 이 사람을 쓰는 게 낫다고 보는 것 같아요. 훨씬 베센트를 더, 좋았다기보다는 지금 재정 적자를 때리는 가장 주요 포지션이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를 막기 위해서는 이의제 형태 헤지펀드 네. 매니저를 데리고 와야지 이 사람들의 심리를 제일 잘 알고 이 사람들이 언제 이걸 포지션을 들어가고 푸는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거를 만약에 좀 잘 성공을 하고 2026년에는 이제 생산성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면서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간다? 그럼 진짜 골드라스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5년을 잘 막으면 이 추세 있잖아요. 좋다. 네, 네. 좋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어쨌든 매크로 얘기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 보시기에 어째 25년 상반기는 차라리 괜찮고 하반기는 살짝 위험하겠지만 그것만 어쨌든 잘 버티면은 쭉 좋을 거다. 네. 네, 오늘 너무 전문적인 얘기 잘 들었고요. 이왕 오신 김에 벨리에서 이제 정말 활동하시고 저희 월가지 구독자분들 중에 수천 명의 또 벨리 이용자분들이 계신데 팬이 또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벨리에 뭐 어떤 계기로 이제 들어오셔서 뭐 글도 쓰고 그렇게 되셨는지. 저는 사실 그러니까 월가제님을 유튜브로 알게 됐어요. 아 예.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아셨겠지만 나이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깊다고 생각을 했었고 당시에 유튜브에서는 저 한스님을 보면서 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은 잘 돼야 된다 이게 지금 하고 하시고 계신 게 저는 이게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예.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일기로 가입을 했거든요. 일기. 아 일기. 그거는 네, 저는 이게 저는 플랫폼이 그때는 정말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전혀 제가 없는데 일기 일기분들은 진짜 저 약간 믿음으로 가입하셔서 제가 되게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년쯤에는 미국에도 진출해서 달러도 벌어오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거 네. 진짜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매우 본받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여기에서 글도 쓰고 하는 게 있지만 제 스스로도 글을 쓰면서 잘 발전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예. 하면서 여기 같이 그 공부하거나 하는 구독자들끼리도 서로 의견도 주고받는 것도 있고 예. 제가 이렇게 하면 한스님도 잘 될 수 있겠구나 0.1%라도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저희는 저도 뭐 안 그래도 벨리에도 그 매크로 글 쓰시는 거에 대해서 팬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질문도 좀 들어오는데 어떻게 약간 리서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꿀팁 리서치. 좀 달라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대신 좀 여쭤봐 드리려고. 일단은 저도 꿀팁이란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냥 회사 출근해서 자기 전까지 그냥 계속 매크로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다른 쪽에는 저도 역량이 좀 약간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뭐가 개별 기업을 분석을 하고 왜냐면 제가 또 베이스도 채권이다 보니까 매크로가 재밌기도 했었고 주식을 하는데 매크로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미국에는 그래도 매크로 펀드라는 게 좀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직장인이지만 매크로로 운용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는 보여줄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제 나름대로의 백데이터를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거 매일 하는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예. 잠도 덜 자도 덜 피곤하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도 하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뭐 좋아해 주지만 네. 제가 그분들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좋아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좋아서 하는데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같이 공부를 하니까 이게 또 더 재미도 있고 예. 또 다른 분들도 되게 피드백도 네, 주고 하니까. 네. 그리고 다른 분들 글 보면서 저도 생각을 또 바꿀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그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국내 리서치, 해외 리서치 거의 다 보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국내 리서치 중에서도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밥을 사주면서까지도 친해져요. 예. 한승님이랑 저 오늘부터 좀 친해지려고 그래서 아니 저희가 그러면서 영광이죠. 네. 뭐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면 그래서 네. 그 사람이랑 좀 더 대화를 해볼 수 있잖아요. 예. 그 레포트에 못 담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해외에서도 레포트 좋다 예. 그러면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뭐 현업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걸 수도 있긴 예.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 사람들의 의견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 매크로 봐서 뭐하나 이런 약간 시니컬한 게 되게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작년 2024년 헤지펀드
수익률 보면은 네. 작년 그 테이블의 탑 10에 거의 뭐 7개, 8개가 매크로 펀드고 네. 딱 한 개가 주식 에퀴티 펀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국민들이 이제 해외 투자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매크로가 좀 많이 공부도 되고 서로 논의도 되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성상현 부부장님이 참 여러 군데 출연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전파를 한국에서 좀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라도 네.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분석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예. 사실 정반대로 분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네.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그냥 막 하는 거랑 내가 분석을 했는데 반대로 갔을 때는 대응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전혀 모르고 있으면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쵸. 그 네네네. 신을 찾게 돼요. 신. 예. 그러다 사기당해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기서 뭐가 논리가 무너져서 결과가 반대로 갔다고 하면 그거를 빨리 찾아서 복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은 틀리더라도 왜 틀렸는지를 근거를 네. 그걸 다시 찾아보고 이제 네.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전망이 네. 반대로 간다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예.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논거가 그대로 다 갔는데 결과만 반대로 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저는 낮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 중간에 뭔가 하나가 반대로 다 잘못되면서 예. 결과가 반대로 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찝어주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네. 너무 자기와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자기의 의견과 다르거나 아니면 좀 반대 의견을 계속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랑 의견을 교환을 해보는 것도 저는 뭐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안 그래도 올해 이제 3기 펠로분들 들어오시면은 매크로 오디세이라고 네. 저희 이제 매크로 대회 딱 말씀하신 그 크로 여러 지정학 사건이나 경제 사건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또그 예측하고 네. 그런 거 저희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 대단하시다니까. 이게 지금 완전 이게 달라 보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야. 그거 나오면은 참 일단은 재미가 너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재미도 있고 정말 유익할 것 같아서 어쨌든 시청자분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번에 또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저번에도 여기 제가 매드인사이트도 저희가 이렇게 포스트잇 하면서 했는데 요거 제가 뭐 광고비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진짜로 요 배드 인사이트 책도 너무 이제 유익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게 유익할 것이다 생각해서 이제 제가 뭐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사람 아니지만 오늘 특별히 이렇게 홍보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투자 메가 사이클 요게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연관이 네. 많이 되는 제가 말하는 게 뭐 전혀 다른 얘기를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풀어서 예를 들어서 고금리가 미국 경제에 왜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지 네. 과거 국가들은 부채 사이클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썼고 그리고 뭐 한스님이 일단 그것도 써줬잖아요. 제가 서평에서 그런 것들도 좀 있어서 좀 매우 좀 제 나름대로도 좀 열심히 썼어요. 패드 인사이트 쓸 때도 열심히 썼지만 네. 그때는 너무 연준에 제가 포커싱을 했던 것 같고 네네네. 이번에는 좀 크게 좀 보려고 하면서 뭐 관련된 인문학 책들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쓰기 위해서라도. 네. 네. 정책 기조도 통화 정책에서 딱 재정 정책으로 이제 넘어오니까 연준 얘기가 거의 안 나오긴 합니다. 오히려 나오지 않는 게 저는 더 흥미로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요 미국 투자 메가 사이클 요 고정 댓글에도 책 링크 달아둘 테니까 제가 강추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덕분에 25년, 26년 이렇게 좀 재정 정책이나 어떤 그 AI 사이클 보는 게 정리가 좀 됐는데 다음에도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은 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